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될 게 GB300이라는 이제 새로운 반도체가 하반기에 나오는데 자꾸 연기설이 있어요. 이거 뭐 늦어진다 만다.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제대로 나온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삼성물산이 이렇게 저평가돼 있구나.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삼성그룹 지분은 55조나 들고 있어요. 근데 시총은 24조 5조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잘못된 건지 시장은 이제 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삼성 리서치에서 우주 전문가를 처음으로 채용을 했대요. 아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성 벤처 투자가 그 미국 위성 스타트업 로프트 오피탈이라는 기업도 투자를 해놨거든요. 군부대 시장이 실제 열려버린 거예요. 금대를 좀 위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군부대가 옛날에요 위탁을 아예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이제 중소기업은 민간업체에 하긴 했는데 2020년에 52억 시장이었어요. 이제 민간에 위탁하는 게 작년에 2,849억이 돼버린 거예요. 자, 연불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 챙겨볼까요? 네, 5월 26일 월요일은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휴장이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5월 27일은 미국에서 5월 달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지수가 나오게 되고 한국에서는 이제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5월 28일은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5월 29일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5월 30일은 이제 미국의 4월달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고 그날부터 6월 3일까지 미국에서 임상 종양학회가 열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럼 주목할 증시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그 엔비디아 실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 굉장히 견조한 편이죠. 견조하고 최근에 중동 수출 얘기까지 나오면서 주가 좋았는데 과연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지 일부 미국의 증권사에서는 예상보다 좀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좀 보고서들도 나오는데 실제 눈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눈높이를 충족할지 그리고 빅테크들의 AI 지출이 계속 이어지는 게 진짜 사실인지 엔비디아를 통하면 명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될 게 GB300이라는 이제 새로운 반도체가 하반기에 나오는데 자꾸 연기설이 있어요. 이거 뭐 늦어진다 만다.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제대로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제 젠슨왕이 종집을 찍어주겠죠. 제대로 나올지 안 할지. 그래서 GB300이란 반도체 요거 제대로 나올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우리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4월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 요게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니까 이 지표가 뭐 아직까지는 안정화돼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 영향을 아직까지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안정화될 텐데 한번 주목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금통이 열리는데 이번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되면 하반기까지 이게 연결이 되니까 한번 금리 인하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요 일정 말씀하실 때 늘 좀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약간 이질적인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학회 소식을 가끔씩 넣어주시는데 네. 이 임상 종양학회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이런 바이오 학회들이 1년에 몇 번씩 열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다는 아닌데 간혹가다 우리나라 바이오 대표 기업들이 기술 수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임상 결과도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임상 종합학회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만약에 좋은 데이터 나오면 당연히 주가가 급등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코스닥은 바이오가 너무 시총이 커요. 그래서 이런 학회에서 뭔가 좋은 뉴스 나오면 당연히 코스닥 지수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만약에 뭔가 결과가 안 좋으면 증시에 또 안 좋게 작용하죠. 그래서 이 종양학회나 뭐 암학회나 이런 거는 어쨌든 일정을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게 바이오라는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반도체 2차 전지 다음으로 큰 산업이에요. 지금 시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목하시라는 이제 의미에서 항상 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도 매우 중요한 뉴스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시장이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인적 분할을 한 이유하고 또 인적 분할을 하고 나니까 삼성물산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이 연관성을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하는 세계 거의 1등 기업이죠. 뭐 지금 생산량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걸로 알려졌는데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그 밑에 자회사로 100% 자회사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이죠. 뭐 셀트리온의 경쟁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비상장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를 갖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신약 개발까지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약 개발을 뭐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제약회사로부터 수주를 받죠. 네. 이 신약을 이제 예를 들면 설계도를 주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줘. 아, CMO니까. 네, CMO니까. 그럼 만들어주면 되죠. 근데 삼성의 100% 밑에 있는 자회사가 신약 개발을 하겠다? 여기 신약 개발 이 회사 입장에서 기분이 어떨까요? 의심스럽겠네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옛날에 마치 그 삼성전자와 애플 관계. 원래 애플이 삼성전자한테 처음에 반도체 만들어라고 네네. 설계도 줬는데 생각해 보니까 삼성은 스마트폰 경쟁사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경쟁사한테 이런 게 생기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약간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나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좀 이런 게 불편하다고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요청을. 그러니까 이제 삼성도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러면 이거 분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떼내는 거죠. 아예 이 회사 자체를. 그래서 이번에 인적 분할한 배경은 그게 가장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분할하면 되게 좀 싫어하세요.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왜 또 쪼개냐 이럴 수 있지만, 근데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은 달라요. 물적 분할은 말 그대로 주주분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죠. 만약에 따로 상장을 하게 되면 LG엔솔처럼 되니까. 근데 인적 분할은 둘 다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기존 주주분들한테도 분할된 회사의 주식이 똑같이 가는 예. 거죠. 그래서 65대 35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65 가져가시고 대신에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지주사가 만들어져요. 요 밑에 바이오 에피스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중간 지주인데 여기를 35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65주, 35주 이렇게 나눠서 갖는다. 그래서 인적 분할 자체는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적 분할하고 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루머 돌 때 한번 급등하고 발표하고 나서도 아침에 한번 확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CDMO, 그러니까 CMO 위탁 생산 수주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만약에 수주 못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큰 피해를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할을 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이제 복제약만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신약까지도 하겠다.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의지가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바이오 산업 무조건 키워야 되겠다. 우리가 위탁 생산만 할 게 아니라 신약도 한번 해보자. 이런 좀 의지가 반영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삼성물산은 왜 급등하냐? 예.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그렇죠. 네, 지분을 40% 이상 갖고 있고 이 지분 가치가 30조가 넘어요. 근데 이 회사 시총은 24조밖에 안 되거든요. 지분 가치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우리가 하니 그렇죠. 중복 상자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이제 훼손되는 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좋은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인정을 전혀 못 받았는데 바이오로직스가 일단 급등하면 당연히 물산 주가도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올라가야죠. 그게 정상이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삼성물산도 두 개로 쪼개지니까 둘 다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 지분 중에 일부를 매각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두 개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다 팔지는 않겠죠, 당연히. 일부를. 근데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 많이 갖고 있어봐야 도움이 안 돼요. 물산 주주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걸로 뭘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갖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수익 자산이 돼버리는 건데 이걸 지분을 팔아서 만약에 현금에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조 단위의 돈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그걸로 삼성전자 지분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이재용 회장이 지분이 제일 많아요. 20%. 삼성물산 지분 갖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도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슈도 있고. 그러면 이걸 배당을 많이 해주면 대주주도 좋지만 물산 주주도 좋죠. 배당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좀 확보해야 되거든요. 지금 5%밖에 없어요. 지분율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늘리면 늘릴수록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되면 물산 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산이 올라간 건 바이오로직스 지분 팔지 않을까 나중에. 이걸 현금화해서 뭔가 주주들한테 도움받는 방식으로 쓰지 않겠냐. 이 기대감이 이제 붙으면서 물산 주가도 지금 급등했고, 그리고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삼성물산이 이렇게 저평가돼 있구나.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삼성그룹 지분은 55조나 들고 있어요. 근데 시총은 24조 5조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잘못된 건지 여러분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한 번 이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주사. 굉장히 기형적인 기형적인 구조네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주사들이 이렇게 할인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걸 또 한 번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좀 이렇게 드러낸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긍정적인 뉴스로 볼 수는 네, 있겠네요.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삼성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 삼성그룹이 우주항공 산업에 뛰어든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우주 발사장이라는 건 로켓 발사대 이런 거 만드는 데죠? 네, 그걸 맞습니다. 건설한다는 발사대. 걸 검토한다는데 이게 다른 우주항공주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우주항공주들한테 모멘텀을 좀 받았던 게 왜냐하면 삼성이 진출한다고 하니까 이게 의미가 또 남다르거든요. 삼성이 로봇 한다고 했었고 바이오도 했었고 그러면서 성장을 시켰는데 그러면 삼성이 점 찍었다는 건 우주도 진짜 이제 성장하겠구나.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이제 우주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다만 삼성물산이 하는 건 우주 발사장입니다. 발사장을 이제 만드는 거. 왜냐면 건설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우주 발사대가 사내 심사후 공모전을 했나 봐요. 거기서 나왔던 안건인데 아직은 사업성이 부족해서 그냥 검토 중에 있대요. 할지 말지는. 그래서 이거는 아직 결론은 난 건 아닌데 시장은 이제 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삼성 리서치에서 우주 전문가를 처음으로 채용을 했대요.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삼성 벤처 투자가 그 미국 위성 스타트업 로프트 오피탈이라는 기업도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래서 삼성이 이렇게 힘을 주면 긍정적이겠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근데 삼성을 떠나서라도 지금 우주항공 산업이 커질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번에 팔란티어가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이제 러시아군을 격퇴하는데 큰 공을 좀 세웠잖아요. 인공위성 분석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안보 목적으로도 되게 이 우주 산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스페이스X 중심으로 발사체 사업 계속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위성 올해 10월인가 11월로 제가 아는데 누리호 또 발사 예정돼 있거든요. 시험 발사. 그래서 시장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폭제 역할을 한 거죠. 삼성이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이벤트로 좀 작용했다. 그래서 우주항공주들 꾸준하게 저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계 1위 배터리 기업 CATL이 상장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상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홍콩 시장에 상장을 했거든요. 중국 원래 본토에는 상장돼 있는데 중국 본토 시장은 외국인들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CATL이 세계 1위잖아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인데 홍콩은 다릅니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장한 날 주가가 16%나 이제 급등을 했고 원래 보통 본토 주가보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 좀 원래 할인받는데요. 전통적으로 역전해 버렸어요. CATL은. 할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토에서 100달러에 거래되면 그러니까 시가총액 예를 들면 200조면 홍콩 시장에서는 190조에 거래되는 거죠. 약간 할인돼서 가격차가 좀 일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따라. 그건데 근데 이번엔 역전된 거죠. 홍콩 증시에 상장된 CATL이 중국 본토 시장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받았다. 그만큼 뭐냐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걸 기다렸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악재냐. 글로벌 투자자들은 전 세계 무대로 투자를 할 때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도 투자를 하거든요. 할 때 비중 조절을 해요.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근데 CATL을 못 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위주로 샀던 만약에 외국계 펀드가 있으면 우리나라를 팔아버리는 거죠. 야 이거 팔고 CATL로 가자, 올려가자. 왜냐하면 지금 이거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가 봐도 이제 CATL은 무시할 수는 전 세계 1등입니다. 거의 뭐 38% 이상 그냥 점유하고 독보적이에요. 있고. 예, 거기다 LFP 배터리도 잘하고 이번에 또 공개한 것 중에 하나가 5분 충전에서 520km 완전 충전을 하잖아요. 최대 1,500km. 그것까지 공개를 해놨거든요. 물론 이게 실제 상용화 여부는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기술력까지 공개하니까 거기다 CATL은요 관세 영향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러니하지만 미국 비중이 없거든요, 별로. 미국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니까. 근데 미국이 없어도 CATL은 다른 나라에서 다. 어차피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관세 영향도 없다는 또 이게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돈을 잘 버니까요. PER이 17배밖에 안 돼요. 보통 우리 배터리 경험하면 막 30배, 40배 주죠. 적자 나기도 하고. 근데 CATL은 돈도 되게 잘 법니다. 그 24년도에 70억 달러 벌었거든요. 순이익이 7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10조예요. 10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강한 일덕 기업이 딱 떡하니 저기 상장해 버리니까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은 지금 가뜩이나 분위기도 좀 안 좋죠. 요즘에 계속 좀 주가 빠지는데 이 CATL로 옮겨가는 이런 수요가 좀 붙다 보니까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는 펀더멘탈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니까 오래갈 이슈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아직까지 상황이 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까지 단기적으로 겹쳐서 주가가 좀 부진할 수는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별로 악재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지나 이런 분들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게 좀 CATL의 홍콩 상장이 조금 약간 안 좋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원전주도 뜨거웠는데 그 탈원전 주장하던 독일도 탈원전 고집을 꺾었다고 하고 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빅데이터나 AI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섹터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구조적으로 성장한다고는 우리가 분명히 좀 봐야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탈원전 국가인 독일마저도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국가가 유럽에선요 오스트리아밖에 안 남았대요. 탈원전 이제 국가 유일하게 하나 남았다고 합니다. 그 스웨덴도 옛날에 탈원전 했는데 이제 원전 4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럽의 거대한 물결이 원래 탈원전이었어요. 유럽은 대부분 이걸 다 접고 이제 프랑스를 따라서 친원전 쪽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원전이 이렇게 각광받는 거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탄소 배출이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원전 사고에 대한 이제 굉장히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서 요즘에 또 나오는 게 SMR 소형 모듈 원자로도 상대적으로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니까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원전 트렌드는 계속 이어진다. 이걸 좀 거역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다만 투자하실 때 조금 이제 유의할 건 뭐냐면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끝없이 가고 있어요.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원전주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원전에 투자할 때 좀 아쉬울 수 있는 점은 원전은 공사해서 건설하는데 10년 걸려요. 수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뭘 팔았다고 바로 이게 매출이 딱 나온다 이거보다 시간, 그러니까 실적과 주가가 이게 원전 좋은 건 알겠는데 뒤에 숫자가 안 받쳐져 가지고 이게 좀 괴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투자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주 투자하실 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분명히 앞으로 성장은 하겠지만 너무 지금처럼 과할 때는 적절하게 또 현금도 늘려가시되 또 뭔가 이슈가 터져서 좀 안 좋게 흘러갈 때 그럴 때 좀 저점에서 매수해야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좋은 걸 그냥 따라서 막 뭐 미국 주식처럼 막 따라서 올라가도 더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원전은 이런 변동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만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언론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게 블룸버그도 전 세계 기사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원전 짓고 싶은 국가가 있으면 한국과 손잡으래요. 아까 그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현대건설 같은 기업들은 왜냐하면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 예, 잘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한국의 최고 장점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납기일 잘 지키고 가격이 일단 쌉니다. 예, 좀 상대적으로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원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거의 한 5-6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 시장 자체는 구조적으로 커진다. 다만 타이밍만 조금 좀 생각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SMR이 되게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4월에 그 에릭 슈미트 전 구글 대표가 네. 미국 하원 그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AI 관련해가지고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한 네. 그 대안으로는 SMR밖에 맞습니다. 없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막 엄청 네.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SMR도 이제 가장 빠른 게 2030년 상용화 예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다 이제 증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SMR도 관련된 기업들이 있으면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도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 원전 쪽은 공부를 또 SMR 쪽도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고치 경신 이런 기사가 있었고 올 3분기에는 중국 단체 관광 관련해서도 비자 면제 검토 중이다 한시적으로 이제 내수 경기에 긍정적일 것 같은데 국내 요 관련 내수주들 영향이 있겠죠? 올해는 어쨌든 내수주는 한 종목이라도 좀 포트에 편입하는 게 좀 긍정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이 진짜 내수주 버림받았잖아요. 지난 몇 년간 너무 최악이어가지고. 근데 일단 내수주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소비하는 것도 있고 해외에서 와서 소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모멘텀은 외국인 같아요. 외국인이 한국 와서. 그래서 1분기에 지금 역대 최대 지금 방한객이 왔고
중국이 제일 많았고요. 역시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베트남 이런 순인데 근데 여기에 모멘텀은 3분기에 아마 예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면제. 그럼 이제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11월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 경주에 올 예정이죠 또. 그래서 중국인 입국객이 하반기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올해 어쨌든 2019년도에 외래 관광객 수가 최대였거든요. 그때 1750만 명이 왔었대요, 한국에. 올해는 1800명 돌파할 걸로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어서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의류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국내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관련 기업들을 한번 주목하시면 되겠고 뭐 또 특히 중국인 오면 대표적으로 많이 가는 게 카지노 이쪽 많이 가니까 그런 쪽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뭐 요즘에 트렌드죠. 외국인들이 와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피부과. 피부과가 워낙 지금 유행하니까 23년 1월에 의료 관광객이죠. 이제 한국에 오는 그 중에 12%가 피부과 갔는데 지금은 55.5%가 간대요. 와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한국 오면 피부과 가자 이게 이제 약간의 유행이 된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이제 구조적인 성장하는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 돼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품질 좋은데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싼 거 가성비 잘하잖아요. 근데 아까 원전도 그렇지만 이게 왜 인기가 있냐면 도쿄하고 서울하고요. 이 보톡스 맞는 가격이 다르대요. 한 8분의 1? 되게 싸다고 합니다. 싼데 일본에서는 간호사가 해요. 간호사도 할 수 있어요. 의사도 하지만 법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한국은 법으로 무조건 의사만 해야 돼요. 그 주사는 의사가 놔야 돼요. 무조건 다. 모든 의료기기도 시술할 땐 다 의사가 해야 되니까 가격도 싼데 이제 의사가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일본 같은 데도. 그래서 차라리 한국 갈 일 있으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와서 피부과를 가고 시술 받고 그리고 일본 이제 하루 자고 가는데 그래도 싸다는 거예요. 비용 자체가.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계속 입소문이 나고 있어서 피부과 시술은 일시적 유행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진칼, 콜마홀딩스 같은 지주사 주가가 급등하는데 M&A 때문이라고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변동성에는 좀 유의해야겠지만 이런 지주사에 대한 M&A 계속 시도되겠죠? 시도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뭐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해버렸죠. PBR 0.8배 이하인 그런 좀 너무 가치가 좀 내려가 있는 기업들은 적대적 M&A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좀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 PBR 1배 이하는 어쨌든 이게 기업의 청산 가치도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사실 문제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저평가된 건데 근데 그런 이제 지주회사들이 여기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번에도 그 아시겠지만 호반건설이 얼마 전에 한진칼 뭐 적대적 그것 때문에 이제 적대적 M&A 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사고 있죠. 근데도 사고 있고. 근데 그걸 사는 배경은 결론 그거죠. 한진칼 밑에 뭐가 있습니까? 대한항공 있잖아요. 알짜 회사. 대한항공이 있는데 대한항공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시아나랑 또 합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는 한진칼을 가져가면 그룹을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쉽지 않아요. 한진칼은 구조상 산업은행이 또 있고요. 델타항공이 있어요. 델타항공이 이쪽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쪽 한진칼 쪽 우호 지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쉽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자꾸 이런 매입이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갖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콜마로 유명한 그 콜마그룹 여기가 콜마홀딩스가 지주사인데 여기가 이제 또 갑자기 난매인안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최대 주주예요. 31.7%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이 동생이 여동생이 윤여원 대표인데 이분이 보유 지분이 7.21%, 남편이 3%예요. 합치면 10%니까 이 지분차가 크죠. 네. 근데 윤여원 대표는 어디 대표냐면 그 자회사입니다. 콜마홀딩스에 콜마 B&H라고 있거든요. 건강기능식품 있죠. 요거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오빠가 왜 이걸 이렇게 좀 난매인안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냐면 콜마 B&H가 경영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잘못? 여동생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격이죠 지금. 왜냐하면 콜마 B&H가 2020년에 1,092억을 벌었거든요. 작년에 얼마 벌었냐면 246억밖에 못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콜마홀딩스 M&A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윤여원 대표가 지분율이 훨씬 낮아서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 이거죠. 콜마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라면 콜마 B&H가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내면 콜마 B&H 주가에 당연히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엄청 지금 거의 한 5분의 1통 나버렸잖아요, 이익이. 그러면 가치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할 말을 한다는 거죠. 경영에 간섭을 해서 회사를 정상화시켜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회사의 그 부실한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지주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좀 나아지겠구나. 네, 둘 다 사실은요, M&A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뭐 누가 생각해봐도 쉽지 않은데 결국엔 이제 이런 자회사 가치가 하나는 굉장히 매력 있고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걸 다시 재발견한 계기가 됐고, 또 한쪽에선 오히려 지주사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이제 자회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뭔가 좀 정상화시키는, 그러면 어쨌든 결론은 기본적인 기업 가치가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기된 또 이벤트였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이제 지주사 측면에서는 또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회사 중에 이런 기업들이 또 있을까? 그걸 또 찾아내겠죠. 그래서 지주사 전반적인 측면에선 긍정적이고, 또 어떤 정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과도하게 저평가된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정책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주사 투자 측면에선 좀 긍정적인 그런 좀 분위기도 전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런 분쟁이 마무리가 되면 또 주가가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그런 그거는 변동성이 조심하셔야 있기 때문에 돼요. 주의는 네.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급등한 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M&A 기대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딱 우리가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지만 M&A 가능성 없거든요. 그럼 다시 원위치 될 거예요. 다만 이런 류의 기업들이 되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월 31일은 미국 주식 양도세 신고 마감일입니다. 지난해 1월에는 많이 떨어졌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는 꽤 많이 수익을 낸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세금 신고할 때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해외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과 다르게 양도 차익 발생하면 세금 22%를 반드시 내셔야 되고요. 다만 250만 원은 공제랍니다. 250만 원까지 번 거는 세금을 안 낸다. 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테슬라로 1,000만 원 이익 냈으면 250만 원을 빼고 750에 22%, 그럼 한 165만 원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럼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합쳐서 계산하는 거 맞냐? 아닙니다. 국내 주식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빼셔야 돼요. 네. 국내 주식은 아무 상관없고, 내가 국내 주식에서 어쨌든 이제 24년도에 1,000만 원 손해 받고 해외 주식에서 500만 원 이익 봤으면 500만 원에서 250 공제한 그 금액의 22%를 내셔야 돼요. 국내 주식 손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예 생각하지 말고. 근데 해외 주식끼리는 손익통상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면 팔란티어 주식 1,000만 원 벌었고 테슬라 500만 원 까먹었어요. 예, 매매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500만 원이 합치면 500에 250 제하시고 2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ETF도 세금 내셔야 됩니다. 해외 ETF도 똑같이 22%.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가 해외 시장에서 산 ETF. 예, 뭐 슈드라든가 QQQ 같은 요즘에 많이 하시는 ETF 수익 났으면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외국 기업 ETF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외국 기업은 이제 우리나라 세금에 또 적용이 세금 돼요. 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세금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은 이제 세금 신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거기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그 신고 날이 또 따로 있으니까 확정 신고 그냥 하시면 돼요. 내가 얼마 벌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그래서 그거는 증권사에 요청하셔야 돼요. 달라고 하셔야 돼요. 뭐냐면 해외 주식 거래 내역서를 내셔야 돼요. 그럼 그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증권사에 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해당 증권사에서 발급해서 그거를 이제 국세청에 이제 홈택스로 신고할 때 그걸 이제 첨부를 하시는 거예요. 첨부해서 내시면 되고, 반드시 5월 31일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절세 측면에서 이걸 옛날에 많이들 하셨어요. 배우자 증여. 배우자 증여를 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테슬라로 예를 들면 이제 1억을 벌었다고 쳐볼게요. 1억을 벌었는데 옛날에 테슬라 내가 100달러에 샀는데 300달러에 팔았어요. 그럼 세금 내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 300달러 가격에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팔고는 싶은데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를 하면 증여세도 뭐 한 6억까지는 면제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넘겨요. 그런데 당시의 가격이 300달러면
이 배우자가 증여받은 그 $300잖아요. 네. $300가 매입가로 바뀌어버려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300에 산 거다. 네, 산 걸로 돼버려요.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합치면 이익인데 만약에 이 배우자가 $300에 이제 받은 거죠. $280에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선 손해죠. 네. 배우자 입장에서. 근데 전체로는 이익이죠, 사실은. 그래서 세금을 안 내요. 안 내게 되는데 그게 작년까지는 그렇게 적용이 이제 됐다고 제가 알려줬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1년 이상은 보유를 하셔야 돼요. 바로 팔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똑같이. 이제는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은 보유한 다음에 팔아야 이걸 적용해 준다. 그럼 이거는 약간 도전인데. 네, 약간 1년 뒤에 이 주식값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거를 절세 테크로 되게 많이 이용을 하시긴 했는데 1년이라는 이제 기간을 부여했다는 거. 요게 좀 이번에 바뀌었다는 거 꼭 주의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미사님이 선정하신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인가요? 유진투자증권의 김진우 연구원이 쓰신 이제 그 보고서인데 뒤집어진 급식판이라고 해요. 단체 급식 얘기입니다. 표지도 재밌어요. 네, 표지가 맞습니다. 급식판이 뒤집어져 있네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단체 급식 시장은 이런 산업이 있나? 아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성장을 하나 여기가? 내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이 뭐 삼성 웰스토리 그다음에 현대 그린푸드, 아워홈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실제 그래서 주가도 되게 부진하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르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이 단체 급식 시장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대기업 몇 곳이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러 업체들이 난립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 중심으로 좀 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주가가 잘 못 갔냐면 내수 업종이니까 이건 어차피 성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안 주거든요. 근데 연평균 7%씩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예. 근데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제 첫 번째가 옛날에는 중소기업도 많았는데 점점 대기업 중심으로 판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판이 바뀐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직영들도 많이 하잖아요. 단체 급식할 때 뭐 예를 들면 군부대가 직접 직영하죠. 근데 그런 데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비용이 많이 나니까 아예 이런 대기업에 맡겨버려요. 그냥 위탁으로. 그래서 군부대 시장이 실제 열려버린 거예요. 금대를 좀 위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군부대가 옛날에요 위탁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일반 이제 중소기업은 민간업체에 하긴 했는데 2020년에 52억 시장이었어요. 이제 민간에 위탁하는 게 작년에 2,849억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대기업으로 열어준 거예요. 이런 회사들에. 그러니까 시장 커졌죠. 아파트도 열렸습니다. 아파트 요즘에 그 식사 제공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성수의 트리마제라고 있어요. 그런 좋은 아파트들이 있나요? 네, 2017년에 성수 트리마제가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체 급식을 줘요, 실제로. 근데 이게 이제 인기를 끄니까 요즘에 아파트 분양할 때 이런 걸 넣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누가 하죠? 위탁 업체들이 하기 시작. 그러니까 시장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뭐 현대차나 뭐 아니면 삼성전자가 해외 공장 짓죠. 그러면 위탁 이 계열 업체들이 따라가요. 따라가서 또 단체 급식 제공하고요. 그 부분도 있고 또 협동 로봇 도입해가지고 인건비 좀 줄이고 있고.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언뜻 말씀 들어보면 일단 규모의 경제, 맞아요. 조그만 식당 운영하던 것들을 대기업이 들어서 쫙 여러 군데 맞아요. 장악하니까 뭐 물류나 이런 쪽도 좋을 거고 기업에서 로봇 쓰니까 맞습니다. 또 인건비 줄을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게 구조적인 트렌드인 게 이건 좀 이제 그 좀 씁쓸하죠 우리 입장에서. 왜냐하면 요즘에 여의도 저희도 여의도에 있지만 밥값 얼마나 비쌉니까? 너무 비싸죠. 예. 그러니까 단체 급식 구내 식당이 있으면 복지라 그래요. 회사에서 복지해준다. 이럴 정도로 구내 식당 인기가 많은데 그 구내 식당은 대부분 이런 위탁 업체들이 또 담당해 주니까 점점 이제 점심값이 올라가니까 반대급부로 여기가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비싼 점심보다는 여기서 구내 식당에서 먹자. 그래서 이런 트렌드도 사실은 단체 급식 시장이 더 커지게 된 배경인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뭐 내수라는 한계 때문에 되게 오해를 받아서 못 올라가다 보니까 또 싸기도 한 거죠, 저평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현대 그린푸드를 좀 꼽아 주셨는데 왜냐하면 삼성 웰스토리나 아우온 같은 경우는 좀 비상장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 그린푸드 이런 기업들 한번 주목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니까 한번 진짜 판이 바뀌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불리의 비밀노트 일요일 2부 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